오늘 첫 포럼 강사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삼성의 윤순봉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연세대 상대 나오고 또 박사도 홍익대에서 박사도 받았고요. 삼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석유화학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들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열공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 또 옛날 고대사를 좀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으시고 또 저희들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활발하게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윤순봉 사장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순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난 한 1년간 정도 제가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역파인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미미 노래의 제목인데요. 바다가 육지라면. 먼저 한번 동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이게 4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동북아시아의 땅과 육지 그리고 해안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넉 달 반 동안에 AI하고 작업을 해서 거꾸로 현재로부터 과거 4만 년 전까지 가는 그림이죠. 이때 지금 이제 현재의 해안선하고 강의 모습이죠. 4만 년 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가장 넓었을 때가 2만 6천 년 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대한해협인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육지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해 자체가 평야입니다. 평야. 이 당시 해수면이 138.49m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황해는 평균 수심이 44m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지가 되죠. 44m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서울이 해발 40m입니다. 그러니까 138.49m만큼 물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서울에 그만큼 물이 찼다고 생각하면 서울은 전부 다 그냥 바다죠. 남산 꼭대기하고 북한산 꼭대기 빼고는 다 물에 잠기는 그 정도의 높낮이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황해하고 대한해협 육지였고, 두 번째는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바다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홍수 신화가 기록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자연환경의 변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홍산문화 또는 우리 조상들이 물이 빠지고 차고 들어왔을 때 어디서 살았고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라는 거를 소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로 ADNA, Ancient DNA, 고대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같은 민족이 뭡니까? 첫째나 핏줄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같은 말을 써야 된다. 세 번째, 같은 문화를 영유한 결과가 유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같아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5번은 유전자 이야기를 하고 6번은 언어, 닭골문을 가지고 언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이 과연 어디서 나타나느냐. 중국 대륙에서 엄청나게 제가 새로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빠르게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지난 거는 나중에 윤순봉의 서재라고 동영상 하는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첫 번째요. 학예와 대한해협은 육지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4만 년 전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탈출을 해서 동북아시아에 도착한 시점이 4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뭐 어떻게 바뀌는지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베 지금 하와이 대학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네이처 이콜로지 에볼루션에서 낸 논문을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에서 하나가 올라갔고 하나가 북쪽에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017년에 또 똑같은 논문을 미리, 이게 좀 길게 쓰셨죠.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탈출해서 어떻게 동북아시아까지 왔냐라는 그림인데 이분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탈출한 조상들은 동북아시아에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다 멸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6만 년 이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만 년 또는 5만 년 전에 동북아시아에 도착한 조상들이 현재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거를 확대를 하면요. 유물이 5개가 나오죠. 5개가 나오는데 연도로 보십시오. 38,000, 4만, 35,000, 5만, 38,000 이게가 5만 내지 4만 년 용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고대 유물은 중국 유럽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용곡은 한반도에 있는 지명입니다. 한반도 유물이 5만 년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크리스토 백 교수가 썼던 논문을 보면 이 용곡에서 나온 인고를 직접 분석을 했는데 4만 년 이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을 썼는데 이 용곡을 보면 5만 년까지도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유물보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유물이 한 10,000년 정도 앞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해수면이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수면이 왜 떨어지느냐? 빙하 때문입니다. 이게 8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빙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건데요. 이 남극은 뭐 그대로입니다만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가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2만 년 이때 빙하가 가장 많이 쌓이는 거죠. 이때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걸 한번 보시죠. 거의 동아메리카 절반 이상이 다 빙하로 쌓입니다. 빙하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하면 4,000m까지 쌓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빙하. 그 빙하가 어디에서 왔느냐? 전부 다 바닷물에서 왔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으로 못 가고 대륙 위에서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고안이라는 분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이것도 제 블로그에 그대로 올려놨는데 이분이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제가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시켰는데 보시면 요게 0이니까 현재고 이 4만 년 전입니다. 이 그래프고요. 요거는 지구상에 얼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해수면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그래프인데 재미난 거는요. 요 위에 요게 빙하입니다. 빙하가 많을수록 해수면이 떨어지죠. 거의 비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대로 땅 위에 빙하로 올라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고안 교수가 내는 거는 해수면이 116.8m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그때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다. 거의 북미가 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죠. 그럼 왜 빙하기가 왔냐? 기온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하면 기온이 몇 도나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얼음이 4,000m씩 이렇게 쌓이는데 몇 도쯤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50도. 5도. 50도 차이가 너무 대개 6도, 7도, 8도, 9도 그 사이입니다. 학자들마다 측정하는 게 틀린 게. 그 정도 떨어져도 지구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요새 한번 보십시오. 온난화 해가지고 1도 올라가는데 지구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8도, 9도가 떨어졌으면 이게 지구 자체가 그냥 거들이 난 상황이죠. 이걸 연구하신 분이 장주전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현재로부터 14만 년 전까지 이 측정을 했는데 이 대개 한 2만 년 전쯤 보면 기온이 한 9도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이분이 2007년에 논문을 쓰셨는데요. 최근에 나온 논문은 2만 년 전에 빙하기 때부터 이게 캠브리지에 있는 메도스만이라는 분이 논문을 쓰셨는데요.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요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 때는 온도가 한 8도 정도까지 떨어지죠. 이 세계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동부가는 얼마나 떨어졌냐? 이 중국의 교수 한 분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걸 보시면 주로 만주 땅이죠. 만주 땅의 요 부분입니다.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에 보면 대개 한 7도, 6도, 7도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이가 대개 한 6도, 7도, 8도, 9도 떨어지는데 지구의 얼음이 그렇게 쌓이고 해수면이 떨어지는 겁니다. 해수면 떨어지는 거는 크게 한 세 분이 연구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한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펠티어라는 분이 토론토 대학에 계시는데, 이분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2만 년 전부터, 2만 6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빙하의 움직임. 제가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가 재현한 그림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UC 산타바바라에 있는 스프레시라는 여자 교수인데요. 이분도 해안선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겹쳐보면 이런데요. 그럼 당연하게 요거를 평균으로 잡고 요걸 상한, 하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 되게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오차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오차가 없습니다. 대개 116m에서 138.49m까지 바다가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 다음 질문. 바다가 그렇게 낮아졌으면 동해가 호수였나 바다였나? 이 25년 전에 이 충남대학에 있는 박수철 선생께서 쓰신 논문이요. 이 거의 바이블입니다. 지금도 이게 정설입니다. 대한해협은 좁지만 채널이 열려서 서심의 해류가 왔다 갔다 했다. 라는 게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밀고 있는 정설이죠. 근데 제가요, 한 25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서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대한해협이 닫혔습니다. 육지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4만 년 전부터 이 픽셀 하나가요. 이 지도 한 장을 그렸는데 픽셀 하나까지 하면 2881만 개 픽셀을 그려야 이 지도가 나옵니다. 뭐 AI 도움 없이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28,500년 전부터 23,000년, 최소한 5,500년 동안은 대한해협이 육지였습니다. 여기 4만 년 전인데요. 29,000년 전이죠. 28,500년 전에 얇게 육교 발생입니다. 점점 넓어지죠. 넓어지다가 26,000년 전에 엄청나게 넓은 땅이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점점 좁아지고 그러다가 24,000, 23,000년, 22,500년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이동을 했고 동물도 이동을 했습니다. 흑요석이 거의 유리 같은 거 아닙니까? 흑요석은요, 핑거프린트가 있습니다. 지문이 있습니다. 화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백두대에서 나왔다, 이거는 뭐 큐슈에서 나왔다, 이게 족보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흑요석 가지고 이제 돌을 탁탁 치가지고 작은 썸놀다를 만들면 그거를 나무 끝에 하면 창도 되고 화살도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거 가지고 동물을 잡았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흑요석으로 만든 돌날들, 돌날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썸돌날이라고 그러는데 썸돌날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서울대 김종찬 교수께서 이걸 연구를 하셨는데요. 50개 썸돌날 포면을 구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거, 그 중에서 백두산에서 나온 게 35개인데 놀랍게도 일본에서 난 흑요석으로 만든 썸돌날이 무려 12개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 해석은 배 타고 걷는다 하는데 원신들이 과연 이 돌날 하나 구하려고 배 타고 그 몇백 킬로, 최소한 800킬로 내지 1000킬로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였을까요? 그런 설명보다는 육지로 연결됐다라는 설명이 훨씬 더
상식적이죠. 자, 동해가 바다였을까? 호수였을까? 대한해협이 연결됐는데 불행하게도 스가르해협을 보시면 이게 연결됐들 말듯 됐들 말듯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연결이 안 됩니다. 끝까지 해협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땅이 넓었을 때 26,000년 전인데요. 이때도 아주 가늘게 이렇게 돼 있죠. 그 아시지만 얼마 전에 그 아모리에서 참치 하나 잡아가지고 50억에 팔렸다는 데가 바로 아마 요쪽에서 지금 아마 잡은 것 같은데요. 그 해협이 물길이 엄청나게 빠르죠. 물길이 빠른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참치니까 그게 50억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스가르해협을 블랙키스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국 사람 중에서 이 박물학자, 동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홋카이도 근처에 사셨어요. 관찰을 해서 책을 썼는데 1800년대 말에 제가 전문을 지금 제 사이트에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 스가루 북쪽에 사는 동물과 스가루 남쪽에 사는 동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곰으로 따지면 북쪽에는 불곰이 한 3m짜리가 살고 남쪽에는 2m짜리 반다가슴 곰. 반다가슴은 우리나라에도 살죠, 그죠? 이거만 보더라도 육지가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원숭이 남쪽에는 살지만 북쪽에서는 안 삽니다. 이런 동물이 엄청나게 많죠. 이것만 보더라도 스가르해협은 닫혀 있었고 우리나라 남해안 이쪽에 대한해협은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게 월리스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월리스 라인이 어디냐면 이 월리스라는 분이 다윈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화론을 만드신 분인데요. 인도네시아 순다랜드하고 오세아니아 사울하고 차이에 발리 롬복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도 발리 가보지만 롬복 바로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발리에 사는 동물하고 롬복에 사는 동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에서 사는 동물들은요, 유대류, 뭐, 캥거루, 뭐, 이런 것들이 살죠. 근데 이쪽에 사는 동물들은 발리 호랑이, 이런 거. 동남아에서 사는 동물이 뭐 이게 해협이 몇 미터 안 되는데도 몇 킬로 안 되는데도 이쪽에 사는 동물과 저쪽에 사는 동물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쓰신 논문들을 보면 그거를 재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현재의 발리 인도네시아 이쪽 아닙니까? 9,500년, 10,000년, 12,000년, 14,000년, 21,000년 이때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하면 이쪽이 발리고 이쪽이 롬복입니다. 이때도 연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캥거루가 살고 이쪽은 발리 호랑이가 살고 아까 스가르해협이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때 그럼 황해평은 어땠을까? 이게 제가 이제 강까지 보고 난 그림입니다. 이때는 뭐 압록강, 두만강, 한강 이런 게 없죠. 황해평은 한가운데 강이 흘렀으니까요. 이게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4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도착했을 때의 강의 모습이고, 요게 땅이 가장 넓었을 때 26,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 게데스라는 교수가 동북아시아의 수십 군데 지점을 다 이 측정을 해서 과연 그 당시에 어떤 동물, 어떤 생물, 어떤 식물이 살았나라는 걸 조사를 했는데요. 북쪽 41도 이상은 사람이 거의 살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40도 아닙니까? 만주지방 이상에는 8도 정도 떨어지면요. 아까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환단고기가 맞나? 맞다 안 맞다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요 위에 이상은 사람들 자체가 살기가 힘듭니다. 물론 동굴에서 한두 년은 살겠지만 근데 마치 바이칼 호수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이거는 거의 외계인 아니고는 그 살기가 불가능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남쪽에 살았는데, 이걸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이 대만 위쪽은 냉대 수풀림이 아주 오지게 있었고, 이쪽은 나무가 굉장히 많은 수풀들이 있었고, 이쪽은 드라이 스텝하고 그레스랜드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몽고에 있는 초지들이 다 이쪽에 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목민이냐 정착민이냐 우리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만년 이후의 이야기고 이때는 2만 몇천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은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목 생활의 근거지는 여기 황해평원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보면 여기 보시면 제주도 포함한 대만 북쪽부터 일본 해협 사이에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정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챕터는 황해와 대한해협은 육지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홍수신화입니다. 이게 4만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속도로 해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기 살던 사람들은 뭐 홍수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폴류 선생이 쓴 논문을 보면요. 이게 직선으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올라가고 가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 지점이 한번 급격히 해침이 일어나죠. 요 지점도 한번 일어나고 요 지점도 안 일어나고 여기에 살았던 조상들은 바닷물이 막 1년에 몇 킬로씩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다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 이야기하면 대개 노아의 방주 해서 성경 이야기 많은데요. 지구 전체에 홍수 신화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 길가메기 신화죠. 인도에도 홍수 신화가 있죠. 아메리카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요. 마야에도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아즈텍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요. 에게에도 홍수 신화가 있죠. 일본에도 쓰나미 신화가 있고 중국에도 우공구주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갑자기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소위 말하는 기후난민입니다. 도망가야죠. 제주도 남쪽 바다에 살다가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제 이걸 제가 한번 보는 건데요. 이게 김정은 박사가 유전자 연구 재단에 계시는 분인데, 현대인 88명, 다른 나라 91명, 그리고 고대 유전자 115명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 현대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유전자에는 4만 년 전과 2만 년 전에 갑자기 인류가 늘어났다. 4만 년이 언제입니까?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에 도착했을 때고 2만 년 전은 바다가 들어오는 걸 피해가지고 한반도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산동으로 도망가고 홍산으로 도망가고 그게 유전자 속에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중국의 한 교수가 쓴 내용을 보면요. 산동성에 있는 현재 한족 141명의 모계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9,000년 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이걸 보시면요. 여기가 산동인데 9,000년 전에 확 뛰어 올라가죠. 여기가 북경인데요. 이 부분에 인구가 갑자기 뭐 아주 단절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농업 생산량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리 크로포트 교수가 산동 쪽의 농업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기원전 3,000년이니까 5,000년 전이죠. 5,000년 전에 기장 농사가 시작이 됐고 4,600년 전에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9,000년 전에 농사가 급증을 해서 인구가 폭증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잡아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해침이 일어나면서 바다에 쫓겨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산동반도로 올라갔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후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수를 달해가지고 임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8만 년 전부터 해수면을 보면요. 이게 동북아시아 중에서 바레마는 특별하게 다릅니다. 어떤 때는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더 올라갔어요. 8,000년 전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면 8,000년 전부터 그때 바다가 지금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있는 땅까지 막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임금이 홍수가 났다. 아버지 고는 실패를 했죠. 뚝을 막아서 해결을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결국 우임금은 뚝을 포기를 하고 물길을 터서 해결을 하고 임금이 된 거죠. 이게 일본 국회도서관에 있는 하간부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저는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항아입구인데요. 이게 천진입니다. 텐진이죠. 텐진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북성의 대부분이 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미쳤나 속으로. 근데 제가 이 해침이 되고 물이 저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텐진항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죠. 실제 이런 그림을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려놓은 겁니다. 홍수신화를 말씀해 드렸고요. 이게 지금부터 제가 역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하면서 5,000년, 만년 전에 자연 환경이 지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착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연구가들은 앵커링 바이어스, 닷을 현재 내려놓으면 현재 기준으로 모든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당시에 자연 환경이 어땠고 바다가 어땠고 해안선이 어땠다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이하동서설인데요. 이 부산현 선생이 이분이 이제 뭐 학부도 아주 좋게 나오셨고 마지막에 북경대학 총장서리도 하셨고 대만으로 넘어가서는 대만대학 총장을 하셨으니까 뭐 학자로서는 끝까지 가신 분이죠. 이분이 1934년도에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책 제목이 이하동서설입니다. 이 어른이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중국의 역사는 남북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보시면 남북 대결이죠. 남북 대결이죠. 남북 대결입니다. 남북 대결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게 삼국시대, 기원전입니다. 이후에는 남북 간의 대결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동서 간의 대결이었다. 어떻게 동서 간의 대결이냐? 이게 중국을 한가운데 가로지나는 태행산맥 아닙니까? 태행산맥의 동쪽에는 동이족이 살았고 태행산맥의 서쪽에는 하족이 살았다. 그래서 끝없이 양자 간에 투쟁을 했다. 그리고 이자들이 여기를 먹은 적도 있고 이자들이 여기를 먹은 게 기원 전의 중국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멀쩡한 사람이 그 역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기족이 어떻게 이게 이 중원까지를 쳐들어와서 중원을 먹고 왔다 갔다 했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만에서 나온 중국 역사 지도책인데요. 이걸로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상나라도 동이족이 들어갑니다. 하산주 중에서 하나라 주나라는 하족이지만 상족은 동이족입니다. 이 산동반도까지 다 동이족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그리는 지도가 이건데요. 이게 다 중국 땅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현 선생은 이게 동이족의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요 밑에 보시면요. 요 바로 낙양 바로 밑에 노나라가 있고 연나라가 있고 제나라가 있습니다. 제나라 우리 산동반도에 있다고 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만 사람들이 그리놓은 최고의 역사 지도입니다. 부산현 선생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모택동이 정권을 잡죠. 그때부터 실질적인 동북공정이 시작이 되면서 중화 쇼비니즘이 일어납니다. 쇼비니즘이라는 게 광신적 애국주의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국뽕, 환빠 이런 것들이 다 쇼비즘인데요. 이 중화 쇼비즘은 이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특징이 네 가지인데 조나양이 중국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쳐라. 두 번째가 상대하게 중국의 역사는 상세히 기록을 하고 바깥의 역사는 대충 써라.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요. 위국 휘치. 나라를 위해서 부끄러운 것은 숨겨라. 이게 대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과학과 역사를 조작을 해도 좋다. 라고 하는 게 춘추필법. 춘추로부터 사기까지 내려오는.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사마천 사기는 사기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춘추필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식바들, 식민주의자들은요, 사마천 사기를 하늘처럼 받드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엄청난 사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화 쇼비니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내느냐 10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북경 원인이 동아시아의 조상이고 동아시아에 사는 후손들은 다 북경 원인의 후손들이다. 북경 원인의 핏줄은 현재 중국인까지 내려오고 있다. 중어는 모든 유전자와 문화의 유일한 원류다. 외래에서 들어온 것은 아주 작다. 중원을 중심으로 외래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말단에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고고 문화가 있으면 유전자도 같이 갔다. 그리고 구분은 황하 동서로 나눠진다. 그리고 중국 왕조는 4,000년 동안 그대로 계속됐고 유전자는 그대로 연결이 됐다. 현재 중국 사람 유전자는 옛날 4만 년 전 유전자하고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봐도 이거는 정말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이런 걸 초등학생 교과서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북경 원인이 우리의 조상인가? 북경 원인은요 77만 년 전에 나온 유골이에요. 그리고 북경 원인은요 이게 우리가 뭐 어릴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주구점에 이게 뭐 발견이 됐다 이런 건데 북경 원인은 호모 사피엔스와는 완전히 다른 호모 에릭투스입니다. 오베텔 에릭투스는 멸종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이미 멸종한 거는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졌는데도 77만 년 전 북경 원인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요새는 거기에 상당한 공격을 받죠. 얼마 전에 4만 년 된 주고줌에 나온 유물이 이제 전원동인이라는 건데요. 전원동굴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4만 년이 됐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면 이 전원동인이거든요. 이게 쭉 내려가고 현대 중국인의 조상이다. 황당한 거 보시면 얘들이 아메리카까지 넘어가서 아메리카 인디안의 선조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바이두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김정은 선생이 또 쓴 논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원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밭캄루 고대인의 핏줄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밭캄루가 어디냐면 캄보디아 여기입니다. 여기 유전자가 해안 따라 올라온 게 전원인이다. 이 중국 애들 주장하는 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제가 동이족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야. 중국의 중원의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이족이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이한국이라는 붙은 단어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후한서 이게 보시면요. 광무제 1편 하를 보면 동이한국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20년, 광무제 20년, 서기 44년 가을에 동이한국인이 무리를 이끌고 낭랑에 내부하기를 청했다. 동이한국. 그 다음에요. 태평어랑 백과사전이죠. 백과사전을 보면 이 과일을 이 나열한 항목이 있는데요. 이 동이한국이 나오죠. 위지
위지니까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위지에서 이르기를 동해안국에서는 큰 밤이 나는데 그 크기가 배와 같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환서나 태평양 같은 책에서도 동이 한국을 바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이족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과 똑같은 민족이다 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 동이족하고 중국의 중원에 사는 사람들은 핏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상동대학에 계시는 방휘, 팽휘라는 분이 교수가요. 쓴 논문인데요. 보십시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황하중류, 중원이죠. 하고 하류, 해대지역. 완전히 다른 데다. 황하중류는 화라고 부르고 그 동쪽은 동이라고 한다. 이게 현직 산동선 교수, 상당히 권위 있는 교수인데요. 이분 논문의 첫 페이지 첫 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미 중국 내에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동이족하고 중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게 현대 최근에 중국의 젊은 학자들은 다 보편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유전자도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이분도 이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동반도에 있는 후리, 북신, 대문구, 용산, 악석 이거는 다 동이문화고 다 우리 한민족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중원에 있는 이 문화는 중원문화죠. 그 다음에 시험원대학에 있는 기지량이라는 교수가 쓴 글을 보면요. 이 유전자 비교를 했는데요. 이 지도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칼이니까 기원 후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 게 중원의 유전자입니다. 노랗게 보이는 게 중원의 유전자인데 중국 전역에 중원의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용산문화만 돼도 기원전 2000년 전 정도만 돼도 보시면 여기에 빨간 게 보이죠? 이 빨간 게 남방에서 올라온 유전자입니다. 더 이걸 보시면 이게는 거의 다 빨간색이죠. 이 파란색은 북방에서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중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남쪽에서 올라온 유전자다. 왜 올라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침이 일어나가지고 해수면이 치고 들어오니까 도망왔는데 도착한 데가 산동이라는 거죠. 이게 유전자로 지금 이미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타기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타기도가 모요금도에 이 산동반도 바로 앞바다에 있는데요. 이게 온유장이라는 분, 이분이 온유장입니다. 이분이 온유장이라는 분이 발굴 보고서를 썼고요. 여기가 타기도고 여기가 장산도죠. 대장산도 소장도인데 이런 유물이 발굴이 됐고 이런 해골이 발굴이 됐는데 이 해골을 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DNA 분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원의 유전자가 나와야 되겠죠. 산동반도 바로 근처니까. 근데요, 여기서 유전자를 발견을 했는데 거의 이제 기원전 2200년이니까 4200년 전 유전자인데 중원 유전자가 단 한 톨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DNA 분석한 사람들은. 당연히 중원 나발이다. 중원 연능이다 고 생각을 했을 텐데 중원의 유전자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산동반도에 있는 동이족 대문구 유전자가 80%가 나왔다. 그리고 남방의 유전자가 20%가 나왔다. 이렇게 산동 바로 앞바다에 있는데 인골에서 DNA 분석을 했는데 이 대륙 유전자는 하나도 없고 북쪽 유전자가 80%, 남쪽 유전자가 20% 나왔다. 이 쇼킹한 거죠. 그럼 대원구라는 그 산동, 육지에 있는 유전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멜린다 양이라는 교수가 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분을 보시면, 이분은 9,500년 전부터 DNA 26개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보시면요. 이게 다 북방계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원 유전자가 한 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문으로 나왔죠. 더 재미난 거는
타기도 바로 밑에 장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장산도에서 유물이 나왔는데, 아까 타기도도 바로 위에 있죠. 바로 밑에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여기 있네요. 이 장산도 있잖아요. 이 장산도에서 유물이 나왔는데, 인골 옆에 이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신분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유일하게 가져가는 유물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신분 아니겠습니까? 저게 뭐냐면 비파행동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여러 가지 도편인데요. 확대를 하면 이런 도편이 나옵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고구려 무용축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림이.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섬에서 나왔는데 왜 이런 그림을 있을까요? 그 넓은 평원에서 사냥을 하고 말 타고 다니고 노루를 잡고 자기 조상들, 얼마 안 되는 조상들은 다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도자기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무용증벽하고 똑같아요. 더 결정적인 거는 유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 비파행동검입니다. 고조선 지표 유물입니다. 이거 중에서요, 이거는 완전히 비파행동검이고 요거는 비파행에서 세형동검으로 조금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요거는 거의 세형동검이고 15번하고 16번은 위에는 비파형인데 아래는 중원동검입니다. 이 5개 중에 3개는 완전히 고조선 유물이고 나머지 2개는 조금 섞인 유물이죠. 그러니까 타기도하고 장산도에서 유물이 나왔는데 유전자로서는 죽은 유전자가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은 전부 다 고조선 유물이 나왔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이라는 가정을 넣지 않고는 이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학자들도 타기도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풀지 못하는 거죠. 온갖 핑계를 대도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유일한 해석은 바다가 육지라면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홍산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산문화가 찬란한 우리 한민족의 문화인데요. 이게 대해서 참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박제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홍산문화가 처음에 외계인 문화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문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6,500년 전에 그러다가 1,500년 지나가지고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외계인이 왔다 갔나? 1,500년 살다가? 홍산문화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서 1984년도에 유구리 파헤치면서 손이 나오고 여신상이 나오고 이거 나오면서 뭐 전사가 대스티표를 한 거죠. 이거는 중국의 하나 문명보다도 거의 1000년에서 2000년 앞서는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한 황하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 나왔다 하니까 이거는 뭐 전설의 데스토피를 하겠죠. 근데 이 사라 넬슨 교수의 책을 보면요, 논문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수수께끼다. 어디서 이런 문화가 나왔는지 자기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컴플렉시티. 이렇게 복잡한 문화와 문명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국가체제가 아니고서는 이런 컴플렉시티가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모델 가지고 설명을 해도 점진적으로 이런 모델은 생길 수가 없다. 라고 사라 교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불가사의 문명이죠. 그분이 쓰신 책인데요. 책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분들이 그 여신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연구를 했느냐 하면 이게요, 이 여신상이 여화, 이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초상들 중에 여화가 있거든요. 여화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여화가 누구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항상 나올 때는 보기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게 여화의 모습이죠. 여화의 모습인데 이제 이런 벽화도 나오고 이런 그림도 나오는데 회남조를 보면요. 어떤 대목이 있는 여화 대목이 있는데 여화가요. 물이 넘쳐흐르자 여화가
흥룡을 죽여서 기주를 구했다. 그러자 기주가 평온해졌다. 이게 홍수신화가 나옵니다. 홍수가 났는데 여화가 나서 이걸 다 다스려서 우리 백성들을 구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홍수신화하고 뭐 엄청난 관련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외계인처럼 떨어졌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 남쪽에서 살던 조상들이 쫓겨서 올라다가 6,500년 전에 해침이 딱 스톱이 돼요. 거기서 주저앉은 자가 바로 홍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소민기 선생 같으면 중국 최고의 고고학자죠. 홍산 문화는 중화 문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국이 드디어 5,000년 문명의 상한에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4대 문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뭐 겐지스, 인지스는 역사가 다 5,000년 이상 올라가요. 중국은 아무리 조작을 해도 역사가 4,000년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홍산이 6,500년 전에 문화가 떨어진 거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느님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문화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중국의 어떤 고문형 역사책을 보더라도 홍산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게 대만에서 만든 중국 역사 지도집인데요. 이게 보면 하상조 시대 때 여기 살지 않습니까? 홍산은 여기입니다. 홍산은 테라 인 코그니타. 테라, 땅, 인, 낫, 코그니타. 인식. 미지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홍산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미지의 땅이에요. 이거는 북경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홍산은 우리 거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코미디죠. 근데요, 우리나라 한민족의 사례를 보면 홍산에 관련된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삼국유사에 황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황국 주장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야, 당신도 환빠 아니냐, 환단고기 파지. 저는 환단고기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삼국유사를 인용을 하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1도 이상에서는 사람 자체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이루고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북쪽 이상에서는 거의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네이처 사이언스의 결과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이 환단고기나 교원사는 위스가 가짜책이다.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종교 서적은 오케이. 종교야 뭐 어떤 식의 신념과 가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과학 서적이라고 할 때는 이건 위스라는 거죠. 삼국유사를 보면요, 환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도 안 나실 텐데 초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거 있죠.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인이 내려와가지고 저쪽 해가지고 결국은 신단수에서 해서 뭐 당군을 낳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삼국유사 정독본을 보시면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이 선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씨를 지었다. 그리고 웅녀하고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당군이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당군만 이야기하는데 실제 환인이 있었고, 환웅이 있었고, 당군이 있었죠. 환인이 세운 나라 이름은 없고, 이분이 세운 거는 신씨고, 이분이 세운 거는 고조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삼국유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환인입니까? 환국입니까? 이 국보입니다. 이게 인자로 보이십니까? 국자로 보이십니까? 요거는 국자로 보이십니까? 인자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고려대학교가 있는 필사본인데요. 이게 환국입니까? 환인입니까? 자, 이거는 환국입니까? 환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이거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있는 건데 이거는 동경제대의 교수들이 다 감수를 한 필사본입니다. 이게 황국입니까? 환인입니까? 다 황국이에요. 식민지 시대 직전까지는 전부 다 동경제대 교수들까지도 이거는 국자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는 요걸 봐도 황국. 내각문고에 있는 것도 황국. 근데 일제시대 때 이만희씨 류라는 작자가요. 조선사 편수회의 연구위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만희씨 류가 보이죠. 이 자가 원본을 조작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도장이 보이죠. 이 도장이 이만희씨 도서. 이만희씨가 도장 찍은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때부터 인자로 보이는데 조작한 흔적이 보이시죠? 이 도서형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삼국유사 원본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서 이걸 대량으로 복사를 해서 전세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판도 조작판, 대만에 있는 판도 조작판, 그 다음에 일본 국회 도서관 요거도 조작판,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이 조작판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양심이 있는지 그 옆에 국자를 적어놨죠. 틀렸다 이렇게. 그럼 최근에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명문당에서 판본을 냈는데요. 환국이라고 냈습니다. 환국. 환인이 아닙니다.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건 무조건 환국이죠. 그리고 고전 번역원에서 이건 뭐 아주 전문가들만 모인 집단 아닙니까? 이 집단에서 환국이라고 해놨죠. 환국. 환인은 조작된 글자입니다. 근데 중국의 위키를 보시면 환인으로 해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죠. 일본이 재미납니다. 일본은요,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서는 환인이라고 조작을 했지만 지금은 황국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국명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참 대단한 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벌써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그 시절에는 우리가 한인으로 조작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건 황국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정말 대단한 거는 일본까지도 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위키에 들어가 보시면 삼국유사의 특정 판본 아니잖아요. 삼국유사 모든 판본이 한국이고 일본이 조작한 판본만 한인이 돼 있어요. 환단곡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은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환인으로 되어 있어요. 환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뭐라 핑계를 댔는데 제가 읽어볼수록 열이 받쳐서 도저히 못 읽어볼 정도로 궁색한. 그러다가 홍산문화가요 갑자기 5,000년 전에 구름처럼 없어집니다. 이게 외계인이 완전히 도망간 것처럼 없어지거든요. 기온 때문입니다. 이 보시면요. 이게 어떤 학자가 만주지방의 기온을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기온이 여기서 뚝 떨어지잖아요. 이 기온이 처음에 조금 떨어지면 문화 발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를 이기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왕창 떨어지면 식량 자체가 다 말라버려요. 지금 홍산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사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람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홍산문화에서 말씀드린 거는 정말 기적처럼 온 거는 남쪽에서 올라온 피난민이었다. 그런 거고 기적처럼 사라진 거는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산에서 사라진 우리 조상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한반도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북경 부근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산동 부근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는 중원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엄청난 확대를 하던 우리 조상들이 기원전후,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만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산동까지 다시 다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그걸 제가 차례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있는 박사인데요. 이분이 2021년도에 이 논문을 내가지고 정말 시끄러웠죠. 유튜브 들어가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만들어 유튜브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국에 대해서 이 센세이셔널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이 세 가지를 연구를 합니다. 하나가 언어, 하나가 유전자, 하나가 문화, 이 세 가지를 연구를 하는데요. 먼저 유전자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프록시를 5개를 씁니다. 어떤 유전자를 분석을 할 때 어디서 왔냐 할 때 어디 이 프록시를 5개를 쓰는데 여기 이제 한반도 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 유전자가 5가지 종류가 나와요. 근데 16명의 고대 인류를 해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이제 돌려보니까 되게 이제 채취한 거는 여기 대정리하고 안도, 옥지도, 연대도, 장항. 다 아시는 지명이죠. 이쪽 유전자인데 구글 지도에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전자 16개고요. 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게 대정리에서 나온 거는요. 100% 하가점 상층 문화입니다. 하가점 문화 100% 우리 조상이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안도에서 나오는 거는 100%가 홍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홍산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해안 저 밑에까지 그대로 내려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연대도하고 장항은 거의 상당 부분이 홍산. 욕지도에서는 조몬, 일본의 조몬 문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학자들은 야, 우리 일본 조상들이 옛날에 한반도를 먹었다. 그게 아니죠. 그때는 표본이었지 않습니까? 조몬들이 대한해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일본의 조상이 됐고 이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욕지도 같은데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유전자 중에서 홍산 77%, 하가점 6%, 거의 한 83%가 홍산 쪽에서 내려온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홍산은 핏줄만 보더라도 다른 문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홍산에서는 이 대륙의 문화가, 중원의 문화가 한 톨도 없어요. 근데 83%가 우리 거다. 그러면 그거는 뭐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6,500년이 지났는데도 유전자 83%가 유지가 된다. 그것도 남면 남쪽까지. 그럼 홍산은 100% 우리 거다. 라고 주장을 해도 전혀 진배가 없죠. 이 첫 번째가 이제 홍산에서 탈출한 조상들이 기후 때문에 첫 번째 한반도로 내려왔고 두 번째는 북경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 북경 서북 쪽에 있는 이쪽 홍산 문화하고 이쪽이 거의 한 600km 정도 떨어지는데 과연 홍산 문화가 핏줄만 유물만 왔다 갔다 했을까 실제 핏줄도 왔다 갔다 했을까를 해보니까 북경 쪽에 있는 유전자하고 만주 쪽에 있는 유전자가 473km가 떨어져 있는데 거의 똑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불과 백수십 킬로 있는 내몽고 유전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이야기는 이쪽 유전자와 이쪽 유전자는 같은 문화, 문명, 핏줄로 엮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시면요. 이게 홍산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하냐인데 뭐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비슷하죠. 그죠? 다른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쪽이죠. 그러니까 홍산에 있는 하북이나 여동은 유전자 똑같다. 몽골은 비슷하고 산동은 비슷한데 중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 이런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 사마천 사기를 보시면요. 어떤 분야가 나오느냐 하면 조선에는 섭수, 열수, 산수가 있는데 이 세 강이 합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거기에 낙랑과 조선이 있다. 그 다음에 산수에 사는 선이라고도 발음이 된다. 요약을 하면 조선의 위치가 어디냐? 고조선, 위만조선이죠. 이거는 섭수와 열수와 선수가 흐르는 데가 고조선의 위치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죠? 이제 선수가 어디냐? 선수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조선하라고 불렀고 현재 이름은 조백하라고 부릅니다. 조백하는요. 조화와 백하를 합해서 조백하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시죠? 조백하, 백하, 조화가 흐르는데요.
무경총료는 군사서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이거는. 사마천 사기는 사기지만 무경총료는 군사서적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어디가 어디다는 거 거짓말하면 자기 군사들 다 죽는데요. 거짓말을 못해요. 이 보시면 북번 지번에서 영경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문구가 나오느냐 하면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하면 조선화를 지나서 구십리 바로 옆이죠. 그 다음에 고북하구가 있다. 조선화에서 이게 조하고 백한데 고북하구가 있고 여기를 조선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조백하가 바로 조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섭수 이거는 참 재미나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섭수가 어디다라고 이제 찾는데 아무도 못 찾아요, 이거를. 중국이 엄청난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섭수는 평양 앞에 흐르는 무슨 강이다 하는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강이고요. 수서를 보십시오. 마하군이 있는데 선양연이 있고 여기에 섭수가 흐른다. 하바드 역사 지도지를 보면 선양연은 여기 있습니다. 북경 바로 옆에 있죠. 청사고 보시면 설행연이 있는데 상근하가 있고 상근하가 옛날에 섭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행연입니다. 여기에 섭수가 흐른다죠. 북경 옆에 섭수가 흐릅니다. 상근하는요, 옛날에는 루수라고 불렀고 지금은 영정하다. 루수를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루수만 찾으면 되는데요. 섭수하고 루수만 찾으면 되는데 이 우죽도라는 지도는요. 중국의 거의 국보급 있죠. 지금 비석으로 되어 있고 중국에서 현존하는 역사 지도 중에서는 최고의 오래된 그리고 보존이 가장 잘 된 국보 중에서도 아주 높은 국보인데요. 이걸 확보를 해보시면 이게 섭수 보이십니까? 네. 지금 여기가 북경입니다. 이렇게는 여기 섭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사본을 보시면 이건 제가 확대를 해볼까요? 요것도 보면 섭수 보이시죠? 여기 텐진이고 이거 북경입니다. 북경 위쪽을 흐르는 강을 섭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 사람들도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이 지도가 들어있는 비석이 워낙 귀중한 비석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는 순간 중국 역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수경주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양수경 선생이 근대의 최고의 역사학자라는 역사 지도학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려놓은 걸 보면 요게 영정하고 그렇죠. 제일 위를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루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루수가 섭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루두산, 유수가 흘러나오는 데다. 양수경 선생이 만든 역대여지도라는 책인데요. 지도인데요. 이게 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미난 거는 중국의 고대 강서적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수경주입니다. 제가 수십 개 판본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현재 한 37개 판본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찾아보니까 민간이 만드는 책에는 전부 다 섭수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큰 조직이 개입한 책은 전부 다 루수라고 적혀 있죠. 섭수가 루수라는 것을 밝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밝히는 순간 조선의 위치가 나오고, 그럼 북경은 당연히 조선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가진 건데, 이 섭수라고 되어 있죠. 영락대전에도 보면 섭수라고 되어 있죠. 일반 내각문고에서 갖고 있는 것도 섭수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을 봐도 섭수, 이 책을 봐도 섭수, 섭수, 다 섭수입니다. 근데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만드는 책부터 섭수가 없어지고 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봐도 루수, 사고준서를 봐도 루수, 그 다음에 사부총관을 봐도 루수. 이런 패턴은요, 마음 먹고 조작을 안 했으면 이런 패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백 년에 이루어진 역사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 중국의 사학자가 겁이 나는 게 우리처럼 아기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저게 미국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는 과감히 과학과 역사를 조작을 하라. 이게 춘추정이다 라는 거죠. 현재로 따지면 이 해하 있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백하고 이게 섭수고 요게 열수. 그러면 위만조선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위만조선이 있었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미난 말씀을 드리는데 북경 바로 밑에 유물이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얘들은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서주시대에 노예를 순장한 묘다. 이렇게 이제 발굴보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북경 바로 밑이죠. 순장은 이 동이족의 유물입니다. 이 인골이 발견이 됐는데 또 이 세발은 동이족 문화입니다. 다 세발 문화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에 칼집이 나왔습니다. 비파형 동검은요, 요만해요. 얘가 전쟁 못해요. 또 약해요. 비파형 동검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내가 대장이야. 내가 이게 총수야. 하는 신분의 표시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요, 이거는 노예의 묘가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지도자의 묘인데 거기에서 나온 게 비파형 동검 고조선 유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만조선은 고조선이 아니고 고조선의 제일 서쪽을 지키던 변방수비대입니다. 본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로 내려왔다고. 근데 변방 서쪽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산동성까지 내려와 있어요. 니계상 참이 누구냐 하면 위만조선이 망할 때 이 한나라 무제가 무력으로 일령을 공격을 해요. 그래도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이강계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강계를 써서 이 위만조선 밑에 있던 부하 4명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게 4대 역적인데요. 조선의 재상인 노인, 조선의 재상인 한엄, 니계의 재상인 참, 장군 왕급, 4명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위만조선이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명이 니계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니계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운성현지에 보면요, 이 니계라는 이름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워낙 독특한 이거이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역사책, 우리나라 모든 역사책을 따져도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니계라는 데가 운성현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산동반도. 이게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렁구업은 바로 니계다. 보이시죠? 렁구업은 즉 니계다. 한자 한 토로 안 틀리는 그대로입니다. 왜 니계하고 렁구가 유명하느냐 하면 렁구는 니계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제 나라 경공이 공자한테 야 네가 이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아라 라고 했던 땅이 니계고 렁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 공자 가을을 보면 공자 가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공자가 제 나라 경공을 만났는데 경공이 공자를 위해서 렁구 이거 네가 차지해라 라고 하니까 공자는 이를 사용하고 안 받았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죠. 그러니까 한무제가 쳐들어왔는데 고조선에 위만조선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무제를 막으려 했는데 그게 렁구에 있던 재상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대장을 죽이고 한무제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렁구에 있는 재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렁구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조선의 영역 아닙니까?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인데요. 더 재미난 거는 지금도 현재 렁구라고 치면요. 렁구로라는 글 이름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오늘 쳐도. 여기까지가 고조선 서쪽 수비대, 그러니까 위만조선의 제일 남쪽인데 제가 중원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고조선이 어디까지 갔냐면
산해경의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산해경 판본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요. 중국 고궁박물원에서 분실됐다는 원조선본이란 판본. 이게 북경에서 대만으로 옮기다가 물에 빠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정확하고 훌륭하다. 현존하던 어떤 판본보다도 정확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권시빌이 해내서경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어떤 대목이 있느냐 하면 이 대목인데요. 우리 역사교에서 어릴 때 다 배웠어요. 맥국, 예맥. 맥국은 한수의 동북쪽에 있다. 한수는 어디냐? 우리나라의 한강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부여국인데 옛날 예맥의 땅이고 장성의 북쪽에 있고 현도는 그 북쪽 천리에 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워보신 거죠. 자, 지도를 보십시오. 이게 예맥이에요. 이게 부여예요. 여기 현도군, 우리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부여하고 예맥은 같은 곳에 있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현도는 부여 북쪽 천리 위에 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지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와 예맥과 같은 데가 있고 거기가 맥국이 있고 그 천리에 현도군이 있는데 현도군은 고구려에 있습니다. 아무리 조작을 해도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수를 한강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중국의 어떤 고대 사전을 봐도 한강, 한수라고 치면 한강은 그 당시에 알지도 못하는 아주 미지의 땅이죠. 양자강 북쪽으로 흐르는 강을 한강입니다. 근데 이게서는 뭐라고 있냐면 장성이 아니고요. 안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장안성의 북쪽이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성, 만리장성의 북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본을 보니까 장안성의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장안이 어딥니까? 지금 시안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걸 보시면 확대를 하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황하고 이게 양자강입니다. 양자강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게 한강 보이시죠? 한수. 일본 역사책에는 한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동북쪽에 맥국과 예맥과 부여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장안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안성이 지금 시안이죠. 그 북쪽에 고구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짜 고구려가 거기 있었나? 이게 보시면 후한서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도군 고구려현. 고구려에는 요산이 있고 요산에서 요수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 게 후한서뿐만이 아니라 중국 24사에서 북방을 적은 모든 서적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을 하면 뭐 한두 군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 역사책, 북쪽을 기술한 모든 역사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요산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요산에서 요수가 올라나오고 그게 현도군 고구려에 있다는 거죠. 그럼 고구려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혼일 강지 역대 국도 지도라고 세계 5대 지도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 1400년에 공건이 그린 지도입니다. 모든 지도책의 표지에 있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요주가 있는데 여기 요산 보이십니까? 산서성 한가운데 요산이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천년된 지도입니다. 지금도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중국이 국보로 여기는 지도인데 이게 구역 수령도라는 지도인데 이 비석의 모습입니다. 이 비석을 필사를 한 건데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요산 보이시죠? 산서성 한가운데 요산이 있습니다. 대명여지도 중국 명나라가 만든 최고의 지도죠.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거는 미국 국회의원에서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를 확대를 하면 요산, 희산. 희자가 왔던 땅이 여기고 여기가 요산이고 이렇게 흐르는 강을 요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준비는 참 많이 했는데 절반을 참 못했네요. 예, 한번 쭉 보시면
그 뒤에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논문, 주장 내용, 그다음에 지도, 문헌 이런 게 쭉 다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한 거 자체를 요번에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 비디오로 해가지고 한 30분짜리로 해서 제가 되게 보니까 요 오늘 강의 내용만 가지고 비디오 한 30편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PD가 지금 찍고 있는데 PD하고 같이 해서 몇 달 내에 다 만들어서 차례대로 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